동무, 총살 집행 준비 완료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28년간 국가보위성 부부장으로 일했습니다. 수백 명의 처형 명령에 서명했고 정치범 수용소로 수천 명을 보냈죠. 김정은 정권의 칼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했습니다. 러시아 출장 중 호련히 사라져 6개월간 숨어 지내다 결국 대한민국에 도착했어요. 과연 북한 권력 핵심에 있던 차관급 간부가 왜 목숨을 걸고 도망쳤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3월 평양 강동 처형장이었습니다. 저는 국가보위성 부부장으로서 5명의 당 간부 처형을 감독하고 있었어요. 모두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라는 죄목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김여정 동무와 의견이 달랐다는 이유였죠. 한 간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리명수, 당 선전선동부에서 25년 근무한 베테랑이었어요. 동무 강민철, 당신도 언젠가 여기 서게 될 것이오.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의 말은 맞았습니다. 7개월 후, 저는 북한을 탈출했으니까요. 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고 손녀와 공원을 산책하고 아무 걱정 없이 뉴스를 봅니다. 하지만 1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에서 가장 두려운 조직의 수장이었어요. 국가보위성 부부장. 28년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섬기며 체제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주민들을 감시하고 반역자를 색출하고 처형 명령에 서명했던 사람이죠. 차관급 간부, 평양 중구역 특권층 아파트 거주, 외화벌이 부서 감독권, 겉으로는 완벽한 충성파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는 수백 명의 피가 묻어 있어요. 그중 절반은 죄가 없었습니다. 2023년 8월 평양 보위성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김여정 동무가 직접 주재한 회의였어요. 주제는 9세대 간부 재교육이었습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죠. 재교육은 숙청의 완곡한 표현이라는 것을요. 50대 이상 부부장급 간부들의 사상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여정 동무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56이었어요. 김정은 원수님보다 21살이나 많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 젊은 보위원과 마주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신진 간부였어요. 그가 저를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부부장 동무, 언제 은퇴하십니까? 새로운 세대에게 자리를 물려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30년 가까이 권력 핵심에 있었지만 이제 저는 제거 대상이 된 것입니다. 2023년 9월 평양 자택으로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품에 손녀 윤서를 안고 있었어요. 돌이 갓 지난 아이였습니다. 아버님, 윤서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영양실조래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병원에 약이 없어서 의사 선생님이 영양제를 구해오라는데 장마당에도 없습니다. 저는 윤서를 안아봤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말랐죠. 부부장급 간부의 손녀조차 영양실조에 걸리는 나라. 28년간 충성했지만 분유 한 통 구할 수 없는 체제였습니다. 며느리, 내가 구해보마.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 중국 국경이 봉쇄되면서 평양 특권층도 식량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요. 2023년 10월 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출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보위부 국제협력 회의였어요. 러시아 FSB와의 협력 강화가 목적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블라디보스토크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이 빛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녔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가 환했습니다. 평양에선 밤 9시면 거리가 캄캄해지죠. 전기가 없으니까요. 호텔방에 도착한 밤, 평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윤서가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번엔 폐렴이래요. 항생제가 없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며칠 안에 약을 구하지 못하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블라디보스토크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우연히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탈북자 증언 프로그램이었어요.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당 간부의 미망인이었죠. 남편은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됐어요. 화면에 나온 이름을 보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박철호. 2020년에 제가 직접 처형 명령서에 서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대남 비밀 접촉이라는 죄목으로 총살됐습니다. 실제로는 김여정 동무의 대남 정책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였죠. 그의 부인이 화면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죄가 없었어요. 그저 나라를 위한 의견을 냈을 뿐인데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8년간 제가 지킨 체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었죠. 새벽 5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체제를 지킬 수 없다. 하지만 탈출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보위부장이 도망치면 평양에 남은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삼족이 멸해지는 거죠. 아내, 아들, 며느리, 손녀 모두 저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56의 보위부 부부장이 울고 있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북한에 돌아가면 저는 숙청당합니다. 김여정의 9세대 제거 명단에 이미 올라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윤선은 약 없이 죽어갈 것입니다. 모든 것은 1996년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의 29의 나이로 국가보위부에 입당했어요. 김일성 종합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직후였습니다. 당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였죠. 김일성 주석이 1994년에 사망한 후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배급이 끊기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양 핵심 간부 가정 출신인 저는 달랐어요. 아버지는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었고 외할아버지는 항일 빨치산 출신이었습니다. 이른바 백두혈통과 가까운 집안이었죠. 저는 굶주림을 몰랐어요. 특별 배급이 있었으니까요. 1996년 3월 보위부 입당 선서식이 있었습니다. 평양 보위부 본부 대회의실이었어요. 김정일 장군님 초상화 앞에서 25명의 신입 요원들이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장군님께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저는 그 순간 자랑스러웠어요. 나라를 지키는 보위부 요원이 된 것이 영광스러웠죠.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체 사상이 옳다고 믿었고 김일성 주석님이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믿었어요.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믿었습니다. 첫 배치는 평양 시내 주민 감시 업무였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조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로 불순 발언, 체제 비방, 자본주의 문화 유입 같은 것들이었죠. 1996년 5월 첫 조사 건이 들어왔습니다. 평양 보통강구역의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요즘 배급이 왜 안 나오냐고 말했다는 신고였어요. 학생의 부모가 신고한 거였죠. 저는 그 교사를 소환했습니다. 동무, 불순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소. 아닙니다. 동무. 저는 그저 배급이 안 나온다는 말은 당 정책을 비난한 것 아뇨? 교사는 떨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여교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녀를 풀어줬어요. 경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상급자는 제게 말했죠. 동무는 너무 약하오. 보위원은 칼이 돼야 하오. 적을 베는 칼이오. 1997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절정에 달했어요. 평양 외곽 지역에서도 아사자가 속출했습니다. 저는 함경도 출장을 갔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청진 기차역 앞에 굶어 죽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10명도 넘었죠. 아이들도 있었어요. 왜 치우지 않소? 영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동무. 다들 굶어서 힘이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체제가 정말 인민을 위한 것이 맞나?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지웠어요. 위험한 생각이었으니까요. 1998년 저는 대남 공작 부서로 전보됐습니다.
남한으로 침투한 공작원들을 관리하고 남한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남한의 실상을 알게 됐습니다. 비밀 자료실에서 남한 신문과 방송을 봤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이고 인민들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부르주아의 타락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1999년 7월,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신부는 평양의과대학 출신 간호사였어요. 역시 핵심 간부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당이 중매해준 결혼이었지만 저희는 서로를 좋아하게 됐어요. 2000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다짐했죠. 이 아이가 굶주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하지만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2001년, 저는 반동 분자 색출팀으로 발령받았어요. 적대 계층을 감시하고 체제 비판자들을 잡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그해 처음으로 정치범 수용소를 방문했어요. 함경남도 요덕 수용소였습니다. 말로만 듣던 곳이었죠.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감옥이었어요. 수만 명이 수감돼 있었습니다. 한 수감자를 신문하러 갔습니다. 50대 남성이었어요. 왜 여기 왔소? 제 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남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죄요? 네, 동무. 삼족을 멸한다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는 아무 죄도 없었어요. 단지 아버지가 60년 전에 남한으로 갔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생각을 지웠어요. 나는 당의 칼이다. 생각하는 칼이 아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저는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보위부 과장, 부국장, 국장, 30대의 국장이 됐죠. 아버지의 배경과 제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충성심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명령에 절대 복종했어요.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그저 실행했습니다. 2005년 처음으로 처형을 집행했습니다. 국가 전복 음모를 꾸몄다는 죄목의 당 간부였어요. 총사령이었습니다. 최후 발언 있소. 나는 죄가 없소. 나는 나라를 사랑했을 뿐이요.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제가 아니었지만 명령은 제가 내렸습니다. 총성이 울렸어요. 그날 밤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으로 많이 마셨죠. 아내가 물었어요.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피곤할 뿐이요. 하지만 그날 밤 꿈에서 그 사람을 봤습니다. 나는 죄가 없소. 2008년 김정일 장군님이 쓰러졌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2009년 화폐 개혁이 단행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인민들의 돈이 휴지 조각이 됐죠. 장마당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진압 작전에 투입됐어요. 반동 분자들을 즉각 체포하라. 수십 명을 잡아들였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장사꾼들이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장사했을 뿐이요. 무슨 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1년 12월 김정일 장군님이 서거했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슬펐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권력을 이을 것이 확실했지만 그는 너무 젊었어요. 28밖에 안 됐습니다. 과연 이 나라를 이끌 수 있을까? 2012년 김정은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해 부부장으로 승진했어요. 45세 나이였습니다. 차관급 간부, 권력의 핵심에 섰죠. 평양 중구역 특권층 아파트를 배정받았고 특별 배급을 받았으며 전용 차량도 생겼습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성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르죠. 2013년 12월 8일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보위부 전 간부가 본부로 집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죠. 국가보위상이 직접 나왔습니다. 동무들, 당 중앙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소.
장성택 동무를 반당 반영명 종파분자로 규정하고 체포하기로 했소.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장성택, 김정일 장군님의 매제이자 김정은 원수님의 고모부였습니다. 당 행정부장이었고 사실상 김정은 원수님의 후견인이었죠.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부부장 강민철 동무, 체포 작전을 지휘하시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당 행정부 건물로 갔어요. 보위부 특수부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장성택 동무는 회의 중이었어요. 장성택 동무, 보위부입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았어요.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를 수갑 채워 연행할 때 그가 제게 말했어요. 민철이, 자네도 언젠가 이렇게 되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12월 12일 특별군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참관 명령을 받았어요. 장성택 동무는 피고석에 서 있었습니다.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채였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 장성택은 당과 수령을 배신하고 국가 전복을 기도한 반당 반영명 종파분자이다. 사형에 처한다. 단 30분 만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변호인도 없었고 증거 심리도 없었어요. 일방적인 선고뿐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처형이 집행됐습니다. 저는 처형장까지 동행했어요. 평양 외곽의 군부대 사격장이었습니다. 최후 발언 있소. 원수님, 전 충성했습니다. 전 고사포가 발사됐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30년 함께 일한 동지가, 권력의 핵심이었던 사람이 1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술을 마셨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요. 아무것도 아니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다.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2014년 1월 장성택과 관련된 사람들이 줄줄이 숙청됐습니다. 장성택의 부하들, 친인척, 심지어 그와 같이 사진 찍은 사람들까지 체포됐어요. 저는 그 작전을 총괄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죠. 한 간부를 신문할 때였습니다. 나는 장성택 동무와 친하지도 않았소. 단지 같은 부서에서 일했을 뿐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내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요? 걱정 말고 함께 갈 테니.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그 눈물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2014년 4월 장성택의 친인척 전원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심지어 갓난아기들도 포함됐어요. 왜 아이들까지 보내야 하오? 저는 상급자에게 물었습니다. 동무, 삼족을 멸한다는 게 우리 법 아뇨? 씨를 말려야 하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체제에 대한 환멸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탈출을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저 이것이 우리 현실이다라고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2014년 7월 김정은 원수님의 고모인 김경희 동무가 사라졌습니다. 장성택의 부인이었죠. 공식적으로는 건강 문제로 요양 중이라고 했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숙청됐거나 자택 연금됐다는 것을요. 저는 김경희 동무를 몇 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자상하고 품위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남편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2015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공개 처형됐습니다. 회의 중에 졸았다는 이유였어요. 고사포로 처형됐습니다. 100명이 넘는 간부들이 강제로 참관했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동무들, 이것이 당에 불충한 자들의 말로요. 처형 후 한 젊은 간부가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2016년 이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이 처형됐습니다. 김원홍 국가보위상도 숙청됐어요.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체포와 처형을 직접 관여했어요.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죠. 처형당한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 물었어요. 나는 무슨 죄를 지었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17년 2월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됐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이복형이었죠. 뉴스를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체제는 피도 눈물도 없다. 친형제도 제거하는 체제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해부터 저는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때 절대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원수님 말씀에 무조건 동의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 차례가 올 것이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판문점에서 김정은 원수님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어요. 저는 경호 책임자 중 한 명으로 동행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남한 사람들을 가까이서 봤어요. 그들은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긴장하지 않았죠. 우리와는 달랐어요. 회담 후 평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 젊은 보위원이 말했습니다. 남조선 놈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론 우리를 얕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남한 사람들은 우리를 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같은 민족으로 봤죠.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빈손으로 돌아오셨어요. 평양은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3월 보위부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하노이 회담 실패 책임자를 색출하라. 외무성 간부들이 표적이 됐어요. 저는 그들을 조사했습니다. 동무, 회담 준비 과정에서 미국 측 요구를 제대로 파악했소. 예, 보고 드렸습니다. 하지만 상부에서 판단을 상부를 탓하는 것이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 결국 6명이 체포됐습니다. 리혜성 주영 대사대리, 김혁철 특별대표, 그 외 외무성 간부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패배주의, 협상 실패, 당 정책 왜곡 같은 죄목으로 기소됐습니다. 3월 15일, 저는 그들의 처형을 감독했습니다. 그날 아침, 처형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들은 무슨 죄가 있나? 회담 실패는 김정은 원수님의 판단 착오였습니다. 트럼프는 양보할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책임은 실무자들이 졌습니다. 동무 강민철, 집행 준비됐습니다. 알았소. 총성이 울렸습니다. 6번. 그날 저는 처음으로 구역질을 했어요. 화장실에서 토하고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체제를 떠나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보위부 부부장이 탈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평양에는 제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다시 묻어버렸어요. 하지만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2017년부터 북한 권력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여정 동무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김정은 원수님의 여동생인 그녀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공식 석상에 자주 등장했고 중요한 결정에 관여하기 시작했죠. 저는 처음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저 원수님의 측근이 한 명 더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김여정 동무는 단순한 측근이 아니었어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여정 동무가 특사로 남한을 방문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그녀를 주목했어요. 북한의 이방카라고 불렀죠. 평양으로 돌아온 후 당 내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여정 동무께서 이렇게 지시하셨다. 회의 때마다 그녀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2019년 하노이 회담 후 그녀의 권력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김혁철 특별대표 처형 이후 외무성이 재편됐어요. 김여정 동무의 사람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해 5월 당 간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김여정 동무가 직접 참석했어요. 동무들, 우리 당은 새로운 세대로 거듭나야 합니다.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새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회의실에 50대 이상 간부들이 긴장했어요. 새로운 세대는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사고방식은 우리를 지칭하는 것이었죠. 회의 후 한 간부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부부장 동무, 우리 세대가 위험하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2020년 1월,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은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라고 명령했어요. 중국과의 국경이 닫히고 무역이 중단됐습니다. 평양에도 식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죠. 저 같은 고위 간부들도 특별 배급이 줄어들었어요. 일반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해 4월, 김정은 원수님이 3주 동안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건강 이상설이 돌았어요. 심지어 사망설까지 나왔습니다. 당 내부는 패닉 상태였어요. 그 기간 동안 김여정 동무가 사실상 당을 장악했습니다.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명령을 하달했죠. 5월 2일, 김정은 원수님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거예요. 하지만 당 내부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여정 동무의 권력이 확고해진 거죠. 그해 6월, 김여정 동무가 대남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직접 자기 이름으로 남한을 비난하는 성명을 낸 거예요.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실망했다. 그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 씨 가족이 아닌 이상 개인 이름으로 대외 성명을 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어요. 권력 구조가 바뀌고 있다. 2020년 8월,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보위부 대표로 참석했어요. 김여정 동무도 참석했습니다. 군사위 회의에 그녀가 온 건 처음이었어요. 회의 중 한 고위 장성이 의견을 냈습니다. 원수님, 코로나 방역 때문에 군 훈련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국경 봉쇄를 일부 완화해야. 김여정 동무가 끼어들었습니다. 장군 동무, 그 말씀은 원수님의 방역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원수님 결정은 절대적입니다. 동무는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60대 노장군이 30대 여성에게 꾸중을 들은 겁니다. 김정은 원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김여정 동무가 실세다.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김여정 동무는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했어요. 후보위원에서 정식 위원이 된 거죠. 대회 연설에서 김정은 원수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당은 세대교체를 통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세대교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어요. 50대 이상 간부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회 후 인사 개편이 시작됐어요. 젊은 간부들이 대거 발탁됐습니다. 30대, 40대 초반들이었죠. 반면 50대 이상 간부들은 한직으로 밀려났어요. 부부장 동무, 동무는 몇 살이요? 한 젊은 간부가 제게 물었습니다. 54시오. 아, 그러시군요. 은퇴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노골적인 압박이었어요. 저는 그때 54시였습니다. 은퇴하기엔 이른 나이였죠. 하지만 그들 눈에는 퇴물이었어요. 2021년 4월, 당 고위 간부 재교육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사상 재무장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감시였어요. 50대 이상 부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저도 포함됐죠. 일주일간 당 간부학교에 격리됐어요.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작을 공부했습니다. 강사는 대부분 30대 젊은 간부들이었어요. 동무들, 여러분은 구시대 사고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야 합니다. 한 30대 초반 강사가 말했어요. 저보다 20살이나 어린 사람이 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동무, 질문 있소? 그가 제게 물었어요. 없습니다. 정말요? 동무 나이면 의문이 많을 텐데. 조롱하는 투였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재교육 마지막 날, 개인 면담이 있었어요. 젊은 당 조직지도부 간부가 저를 불렀습니다. 부부장 동무, 솔직히 말해보시오. 당의 새로운 방향에 동의하오? 물론입니다. 원수님과 당의 결정은 항상 옳습니다. 그렇다면 왜 최근 회의에서 침묵만 하오? 의견이 없소?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의 결정을 따를 뿐입니다. 그것이 문제요. 동무 같은 간부들은 더 이상 필요 없소. 등골이 오싹했어요. 무슨 뜻이오? 곧 알게 될 것이오. 2021년 7월,
당 간부 대규모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50대 이상 부부장 12명이 해임됐어요. 명목은 건강상의 이유였지만 사실상 숙청이었습니다. 저는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언제 제 차례가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해 8월 한 동기가 사라졌습니다. 보위부 부부장 최영철이었어요. 저와 같은 해에 입당했고 함께 승진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어요. 최 동무 어디 갔소? 모르겠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일주일 후 소식이 들렸어요. 반당 행위로 체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죄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 후 그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2022년 1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여정 동무가 연설했어요. 우리 당은 노쇠한 간부들을 퇴출하고 젊고 충성스러운 간부들로 채울 것입니다. 노쇠한 간부.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때 55이었습니다. 건강했고 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 눈에는 늙은이였습니다. 회의 후 복도에서 한 젊은 보위원과 마주쳤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부부장 동무, 언제 은퇴하십니까? 아직 은퇴할 나이가 아니오.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자리를 물려주셔야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나는 곧 제거될 것이다. 2022년 6월 또 다른 동기가 숙청됐습니다. 인민보안성 부상 김철수였어요. 그와 저는 대학 동기였고 30년 직이었습니다. 반당 종파 행위라는 죄목이었어요. 실제로는 김여정 동무의 정책에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처형됐어요.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연행됐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탈출을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나도 죽는다. 하지만 어떻게? 보위부 부부장이 탈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 아들, 며느리, 손녀. 제가 도망치면 그들은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저는 다시 그 생각을 묻었어요. 2022년 9월 김정은 원수님이 핵무력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한 법이었어요. 당 간부 회의에서 김여정 동무가 말했습니다. 이 법령은 제국주의자들에게 보내는 최후 경고입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죠. 이 나라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 그해 12월 저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부부장 동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혈압도 높고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일이 많아서 그렇소. 나이도 있으시니 무리하지 마십시오. 나이도 있으시니.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이제 늙은이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그 처형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5명의 당 간부를 총살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모두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9세대 간부들이었습니다. 처형을 마치고 돌아온 날 밤 저는 거울을 봤어요. 백발이 늘어나 있었고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나도 곧 저들처럼 될 것이다. 그때부터 저는 진지하게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단지 기회가 오면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올 줄은 몰랐죠. 2023년 7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손녀 윤서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아버님, 윤서가 숨을 잘 못 쉬어요.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폐렴이래요. 저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평양적십자병원이었습니다. 특권층이 다니는 병원이죠. 윤서는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겨우 돌이 지난 아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쉴 때마다 힘들어했어요. 의사 동무, 어떠소? 담당 의사가 난처한 표情을 지었습니다. 부부장 동무, 폐렴 치료에는 항생제가 필요한데 지금 병원에 재고가 없습니다. 뭐라고? 특권층 병원에 항생제가 없다고? 코로나 이후 중국 국경이 봉쇄되면서 의약품 수입이 끊겼습니다. 비축분도 다 떨어졌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부부장급 간부의 손녀도 약을 구할 수 없다니.
다른 방법은 없소. 장마당에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얼마요? 미화 300불 정도 합니다. 300불. 북한 일반 노동자의 1년 치 월급이었어요. 저도 외화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권층이라 해도 코로나 이후 외화 수입이 줄었거든요. 알겠소. 구해보겠소. 저는 당 간부들 사이의 암시장 네트워크를 통해 항생제를 구했습니다. 이틀이 걸렸어요. 그 이틀 동안 윤서는 계속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며느리는 밤새 울었고 아들은 병원 복도를 걷다 멈추다 반복했어요. 저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항생제를 구해 병원에 갔을 때 윤서는 조금 나아져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가 말했습니다. 부부장 동무,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서 자꾸 병에 걸리는 거예요. 영양제를 처방해 주시오. 그것도 없습니다. 분유라도 좋은 것으로 먹이셔야 하는데. 분유. 그것도 구하기 어려웠어요. 코로나 이후 중국산 분유 수입이 끊겼고 북한 국산 분유는 영양가가 너무 낮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이 나라가 잘못됐소.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예요? 누가 들으면 우리 손주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요? 그래도 조심해야죠. 당신 직책이 어떤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직책이 뭐가 중요하오. 손주가 죽어가는데. 그날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보이는 것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동무들, 우리는 자력갱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젊은 간부가 말했습니다. 자력갱생. 의약품도 없고 식량도 없는데 무슨 자력갱생인가. 원수님의 영도 아래 우리 인민은 행복합니다. 행복.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데 저는 이제 회의 내용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8월 초 윤서가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다시 입원했어요. 이번에는 설사와 탈수였습니다. 물이 오염됐나 봅니다. 요즘 평양도 정수시설이 제대로 안 돼서 의사의 말에 저는 분노했어요. 평양입니다. 북한의 수도예요. 특권층이 사는 곳이죠. 그런데 물도 깨끗하지 않다니 수액이라도 놓아주시오. 그것도 부족합니다. 중환자들에게 우선 배분하고 있어서 저는 그날 직접 당 보건성에 전화했어요. 나 보위부 부부장 강민철이요. 적십자병원에 수액이 부족하다는데 당장 지원하시오. 부부장 동무, 지원할 물자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수입하시오. 국경이 봉쇄돼 있지 않습니까? 원수님 지시로 전화를 끊고 저는 벽을 쳤어요. 주먹이 아팠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에서 경축 행사가 열렸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연설했어요.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입니다. 그 어떤 제재와 봉쇄도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행복. 내 손주는 지금 병원에서 수액도 제대로 못 맞고 있는데. 행사가 끝나고 특별 만찬이 있었습니다. 고급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중국산 해산물, 일본산 소고기, 프랑스산 와인. 간부들이 웃으며 먹고 마셨습니다. 저는 한 입도 먹을 수 없었어요. 이 음식값이면 병원의 의약품을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양 야경이 보였습니다. 일부 지역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전력이 부족해서죠. 이게 맞는 건가? 28년간 내가 지킨 체제가 이런 건가? 8월 25일 며느리가 울며 전화했습니다. 아버님, 윤서가 또 열이 나요. 병원에 가려는데 돈이 없어요. 내가 보내주마. 아니에요.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알아서. 며느리, 걱정 말고. 전화를 끊고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부부장급 간부의 가족이 돈 때문에 병원에 못 간다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체제를 떠나야겠다. 하지만 어떻게? 보위부 부부장이 탈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국경은 철통같이 봉쇄돼 있었고
제가 움직이면 즉시 추적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가족이었어요. 제가 탈출하면 평양에 남은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아내, 아들, 며느리, 윤서, 모두 저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어요. 밤마다 저는 이 딜레마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살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 있으면 모두가 죽는다. 9월 초, 당 조직 지도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부장 동무, 10월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출장을 가시게 됐습니다. 러시아 출장? 예. FSB와의 협력 강화 회의입니다. 일주일 정도 다녀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러시아, 탈출할 수 있는 기회인가? 하지만 곧 포기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긴밀한 협력 관계였어요. 제가 도망치면 즉시 북한에 송환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었죠. 9월 15일, 윤서가 세 번째로 입원했습니다. 이번에는 기관지염이었어요. 병원에 갔을 때 윤서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에 큰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윤서가 쟤를 보고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너무 작고 차가웠습니다. 윤서야, 괜찮아. 곧 나을 거야.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부부장 동무, 이 아이는 계속 이럴 겁니다. 기본적인 영양,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개선하려면 좋은 음식, 깨끗한 물, 적절한 의료. 하지만 지금 북한에서는 의사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여기서는 윤서를 살릴 수 없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 윤서를 살리려면 이 나라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남한으로 가면 윤서를 치료할 수 있지 않겠나?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는 10월에 러시아에 간다. 거기서 도망칠 수도 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가 도망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미안하다. 우리가 수용소로 끌려가는 건 아시죠? 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고민이다. 너희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아들이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가세요. 뭐라고? 윤서라도 살리세요. 남한으로 가서 나중에 윤서를 데려가세요. 하지만 저희는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버티겠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가 탈출하면 저희가 연행되는 건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윤서는 아직 어리니까 죄를 묻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잖느냐? 하지만 여기 있으면 윤서는 확실히 죽습니다. 그렇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가세요. 윤서를 살려주세요. 그날 밤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쉬녀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운 날이었어요. 9월 30일, 마지막으로 윤서를 봤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며칠 안 된 때였어요. 윤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어디가? 응. 할아버지, 일 때문에 잠깐 다녀올 거야. 빨리 와? 응. 빨리 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어요. 윤서를 며느리에게 돌려주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 10월 1일, 러시아 출장을 하루 앞두고 아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 돌아올 거죠? 아내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거죠? 미안하오. 당신이 도망치면 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안다. 그래서 더 미안하다. 아내가 울었어요. 당신은 평생 당에 충성했잖아요. 그런데 왜? 더 이상 충성할 가치가 없는 체제요. 윤서조차 살릴 수 없는 나라에 무슨 의미가 있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발 조심하세요. 그리고 윤서를 살려주세요. 그것만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겠네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냥 살아있어 주세요. 10월 2일 평양공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아버지, 조심하세요. 너희들도 다시 볼 수 있겠죠? 모르겠다. 그래도 언젠가는.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이런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용서할 게 없어요. 아버지가 할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져 갔어요. 28년을 산 도시였습니다. 가족이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옆자리에 보위부 요원이 물었습니다. 부부장 동무, 괜찮으십니까? 아니다. 괜찮지 않다. 무슨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피곤할 뿐이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너머로 러시아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의 탈출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3일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보위부 대표단 5명이 함께였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블라디보스토크 거리를 유심히 봤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 밝은 가게들, 활기찬 도시,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부부장 동무, 처음 오시는 겁니까? 함께 온 젊은 보위원이 물었습니다. 아니다. 몇 번 와봤다. 여기는 자본주의 냄새가 나죠? 그렇군. 호텔에 도착했어요. 시내 중심가의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방 배정을 받고 저는 혼자 있게 됐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도망칠까?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회의가 있고 대표단이 함께 움직이는 동안은 불가능했습니다. 기회를 기다려야 했죠. 10월 4일 첫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러시아 FSB 간부들과의 회의였어요. 보위부와 FSB의 협력 강화가 주제였습니다. 북한 탈출자들이 러시아를 경유해 남한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러시아 측 대표가 말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바로 제가 하려는 일이었으니까요. 우리 FSB는 북한 도주자들을 즉시 북한에 송환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도 잡히면 송환되는구나.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56의 보위부 부부장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10월 5일 자유 시간이 생겼습니다. 대표단은 시내 관광을 갔지만 저는 피곤하다며 호텔에 남았어요. 혼자 있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러시아 뉴스를 봤어요. 한국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저곳에 가면 윤서를 살릴 수 있을까? 하지만 어떻게 가죠?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바로 갈 수는 없었어요. 러시아와 북한은 협력 관계였으니까. 제가 한국 대사관에 가면 러시아 정부가 북한에 통보할 것입니다. 그럼 평양의 가족들이 즉시 연행될 거예요. 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가족들이 도망칠 시간, 최소 몇 개월은 제 탈출이 알려지지 않아야 했어요. 10월 6일 저녁 회식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측 인사들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였어요. 술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강 부부장, 한잔 하시죠. 러시아 FSB 국장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취하지 않으려 조심했어요.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해야 했으니까. 회식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대표단 모두 취해서 각자 방으로 갔어요. 저는 방문을 잠그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도망쳐야겠다. 10월 7일 새벽 4시 저는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내려갔죠. 로비에는 프론트 직원만 있었어요. 조깅하러 나갑니다.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직원은 신경 쓰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블라디보스토크는 고요했어요.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어요. 그저 멀리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기차역이 보였어요. 기차를 타야겠다. 역으로 들어가 매표소로 갔습니다. 모스크바행 표 주십시오. 여권 보여주세요.
외교관 여권을 보여줬어요.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지만 표를 끊어줬습니다. 오전 8시 30분 출발이었어요. 저는 대합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지금쯤 호텔에서 제가 없어진 걸 알아챘을까? 8시가 됐습니다. 아직 연락은 없었어요. 8시 20분.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표단 부단장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끊었어요. 8시 25분. 탑승 안내가 나왔습니다. 저는 기차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가 멀어져 갔어요. 북한도 멀어져 갔습니다. 제 가족도 멀어져 갔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울었습니다. 7일 동안 기차를 탔습니다. 모스크바까지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로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북한 보위부가 저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왔어요. 끊지 않고 꺼버렸습니다. 10월 13일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역에서 나와 저는 길을 잃은 듯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지? 한국 대사관. 아니,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 탈출이 공식화되면 평양의 가족들이 즉시 연행될 거예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싸구려 호텔을 찾았어요. 여권을 보여주지 않고 현금으로 방을 잡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의 허름한 여관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숨어 지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매일 방 안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가면 러시아 경찰이나 FSB에 걸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음식은 근처 작은 가게에서 사왔어요. 밤에만 나갔습니다. 러시아어를 거의 못해서 손짓 발짓으로 소통했죠. 2023년 12월, 첫 눈이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는 걸 봤어요. 평양에도 눈이 내리고 있겠죠. 윤서는 눈을 좋아했습니다. 윤서야, 할아버지, 미안하구나. 그날 저는 처음으로 평양에 전화를 걸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전화하는 순간 위치가 추적될 테니까.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관방에서 혼자 새해를 맞았어요. TV에서는 러시아 새해 방송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축하하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근처 한인 마트에서 산 것이었어요.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저는 매일 한국 뉴스를 찾아봤어요. 러시아 인터넷으로요. 북한 보위부 부부장 탈출 소식은 아직 없었습니다. 아직 공식화하지 않은 건가? 아니면 숨기고 있는 건가? 1월 말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외화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석 달 동안 조금씩 써왔지만 이제 바닥이 보였습니다. 일을 해야 하나. 하지만 불가능했어요. 신분을 밝힐 수 없었으니까. 2월 저는 모스크바 한인 교회를 찾았습니다. 절박했어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일요일 예배에 갔어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제게 다가왔어요. 처음 오셨나요? 예. 어디서 오셨어요? 북쪽에서 왔습니다. 목사님의 표정이 변했어요. 혹시? 예. 북한입니다. 목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따라오세요. 목사님은 저를 교회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위부 부부장이었다는 것, 탈출했다는 것, 가족이 평양에 있다는 것. 목사님이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목사님은 저를 숨겨줬습니다. 교회 지하실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석 달을 더 지냈습니다. 교인들이 음식을 가져다 줬어요. 옷도 주고 돈도 조금씩 도와줬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감사했어요. 목사님, 왜 저를 도와주십니까? 저는 보위부 사람이었습니다. 수백 명을 죽였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 앞에 선 당신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3월, 목사님이 말했어요. 몽골로 가는 게 어떨까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됩니다. 몽골까지 어떻게 갑니까? 제가 아는 분들이 도와줄 겁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하지만
제 가족이 이미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마 가족들도 어느 정도 대비했을 겁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6개월. 충분한 시간이었을까요? 아들이 도망쳤을까요? 아니면 이미 연행됐을까요?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몽골로 가겠습니다. 4월 초, 저는 모스크바를 떠났습니다. 한인교회 네트워크가 저를 몽골까지 안내해줬어요. 트럭 화물칸에 숨어서 이틀 동안 이동했습니다. 4월 5일, 몽골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또 다른 교회가 저를 받아줬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 신분을 밝혀도 될까요? 대사관은 안전합니다. 한국 정부가 보호해줄 겁니다. 4월 10일, 저는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태극기를 봤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기가 자유의 시작인가?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경비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만요. 잠시 후 영사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으로 들어오세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영사가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민철입니다. 북한 국가보위성 부부장이었습니다. 영사의 눈이 커졌어요. 부부장이라고요? 예. 잠시만요. 대사님께 즉시 보고해야겠습니다. 1시간 후 대사가 저를 만났습니다. 부부장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전은 보장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분들은? 평양에 있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대사관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한국 정부와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밀리에 이동했어요. 민간인 옷을 입고 가짜 여권으로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몽골이 멀어져 갔어요. 이제 정말로 돌아갈 수 없구나. 5시간 후 비행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인천공항이었어요. 6개월 만에, 아니, 평생 처음으로 자유의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2024년 4월 20일 오후 3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갈 때 제 다리가 떨렸어요. 이게 현실인가? 특별 입국 절차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일반 승객들과 분리된 경로로 안내됐어요.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강민철 부부장님이십니까? 예, 국정원 담당관입니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국정원 차량으로 이동했어요. 창밖으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가 보였습니다.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깨끗한 도로, 수많은 자동차들, 밝은 가로등. 처음 보시는 거죠? 담당관이 물었습니다. 예, 다 처음입니다. 놀라실 겁니다. 천천히 적응하시면 됩니다. 차는 경기도 어느 곳으로 향했어요. 국정원 보호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단지 같았어요. 여기서 조사와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약 석 달 정도 계실 겁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깨끗한 원룸이었어요. 침대, 책상, TV,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식사는 3끼 제공됩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평범한 한국 동네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다니고,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자유구나. 저는 그날 밤 오래 울었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어요. 슬픔이었습니다. 평양에 두고 온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4월 22일부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조사관 3명이 저를 만났어요. 부부장님, 북한 보위부 조직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알고 싶으십니까? 모든 것입니다. 조직, 구조, 인원, 주요 작전, 김정은 정권의 내부 상황. 저는 이틀 동안 보위부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조직도를 그렸고 주요 인물들을 설명했어요. 김정은의 통치 방식, 김여정의 권력 강화, 당, 내부 권력 투쟁,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부부장님이 처형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췄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처형 명령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을 적었습니다. 수백 명이었어요.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쓸 때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대부분은 죄가 없었습니다. 단지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었을 뿐입니다. 조사관이 저를 바라봤어요. 부부장님도 그것을 아셨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명령을 따랐습니까? 그게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보위부 요원은 생각하는 칼이 아닙니다. 그저 베는 칼일 뿐이죠. 후회하십니까? 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밤마다 그들이 꿈에 나타납니다. 5월, 심리 상담이 시작됐어요. 부부장님, 트라우마가 심한 것 같습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사가 말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았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처형당한 사람들이 나타나 저를 책망했어요. 왜 나를 죽였소? 나는 죄가 없었소. 내 가족은 어떻게 됐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어요. 부부장님, 당신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가해자입니다. 체제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제가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상담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제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5월 말, 가족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국정원이 대북 정보망을 통해 확인한 것이었어요. 부부장님, 가족분들 소식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드님과 며느리, 손녀는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됐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부인께서는 사망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아내,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담당관이 말했어요. 부부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아 있었으면 부부장님도 죽었을 겁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아내가 죽었습니다. 제 때문에. 그날부터 저는 밥을 먹지 못했어요. 일주일 동안 물만 마셨습니다. 담당관이 걱정했어요. 부부장님, 드셔야 합니다.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드님과 손녀를 위해서라도 살아계셔야죠. 그 말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윤서를 구해야 한다. 6월, 기자회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부부장님,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북한 고위급 탈북은 큰 뉴스거든요. 그래야만 합니까? 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장님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제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수용소에 있기 때문에 더 악화되진 않을 겁니다. 저는 동의했어요. 6월 15일,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였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북한 국가보위성 부부장 출신 탈북자 강민철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28년간 북한 보위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수백 명의 처형에 관여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어요. 저는 제가 저지른 죄를 고백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의 잔혹함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왜 탈출하셨습니까? 제 손녀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부장급 간부의 손녀조차 살릴 수 없는 나라에 더 이상 충성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는 사망했습니다. 아들과 손녀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다시 선택한다 해도 저는 탈출했을 겁니다. 이 체제는 잘못됐으니까요. 기자회견 후 뉴스가 전국에 퍼졌습니다. 북한 보위부 부부장 탈북, 김정은 정권 내부 권력 투쟁 폭로, 보위부 고위 간부, 체제 잔혹성 증언. 저는 일약 유명인이 됐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7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정착 교육 시설이었어요. 그곳에서 석 달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어, 법률, 금융, 취업, 문화,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휴대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거죠? 예. 여기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놀라웠어요. 작은 기계 하나로 뉴스를 보고 쇼핑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니. 은행 계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정착금 2천만 원이 입금돼 있습니다. 2천만 원이요? 예. 탈북자 지원금입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몇 개월 생활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실습으로 대형 마트에 갔어요. 압도됐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진열대, 수천 가지 상품들. 이게 다 진짜 파는 건가요? 예. 원하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북한에서는 장마당에 가도 몇 가지 물건밖에 없었어요. 여기는 모든 게 넘쳐났습니다. 저는 라면,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라면, 종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람들 취향이 다 다르니까요. 신기했습니다. 9월 말,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사회로 나가야 했어요.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 한 채를 지원해뒀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처음으로 제 집이 생겼습니다. 짐을 풀고 창밖을 봤어요. 평범한 한국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웃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도 이제 여기 사람이구나.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손녀도 없었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2024년 10월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첫 아침 저는 편의점에 갔어요. 아파트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점원이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점 직원이 먼저 인사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2,200원입니다. 커피 한 잔에 2,200원.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계산이 안 됐어요.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들어준 것이었죠. 결제하시면 됩니다. 기계에 카드를 댔어요. 삐 소리가 났습니다. 결제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한가? 현금도 필요 없고 영수증도 자동으로 나오고 편의점을 나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달았어요. 북한에서 마셨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버스를 타고 고용센터로 갔어요. 취업 상담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한 젊은 여성이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편히 앉으세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당 간부도 아닌 일반인이 먼저 양보하다니. 고용센터에서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어요? 보안 관련 일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 경비나 보안 쪽이 맞을 것 같은데요. 나이가 많아서 어렵지 않을까요? 요즘은 50대도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며칠 후 한 대형 건물의 보안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 보러 오시겠어요? 예, 가겠습니다. 면접 날 저는 정장을 입고 갔어요. 하나원에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면접관은 40대 남성이었어요.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북한에서 보안 관련 일을 했습니다. 아, 탈북자시군요. 보안 경험이 많으시겠네요. 예, 28년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건물 보안을 담당합니다. CCTV 모니터링, 순찰, 출입 통제 같은 일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취직이 되나? 북한에서는 직장 배치에 몇 달이 걸렸는데 10월 15일 첫 출근을 했습니다. 강남의 한 대형 오피스 빌딩이었어요. 여기가 관제실입니다. CCTV를 모니터링 하시면 돼요. 수십 개의 화면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확대되고 이걸로 각도를 조정해요. 기술에 놀랐어요. 북한 보위부에서도 이런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이상한 사람 보이면 바로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첫날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실수할까봐, 기계를 잘못 만질까봐. 하지만 동료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북한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함부로 대했어요. 친절이란 게 없었죠. 여기는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당에 갔어요.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삼겹살 어때요? 식당에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풍성한 반찬들이 나왔어요. 많이 드세요.
저는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평양에서 손녀가 이런 고기 한 점을 못 먹고 죽어갔는데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그냥 감회가 새로워서요. 적응하기 힘드시죠? 조금. 천천히 적응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은 단순했지만 적응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어요. 컴퓨터 사용, 스마트폰 앱, 키오스크 주문, 모든 게 디지털이었습니다. 어느 날 패스트푸드점에 갔어요. 주문하시려면 저기 기계에서 하세요.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봤지만 뭘 눌러야 할지 몰랐어요.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황했어요. 도와드릴까요? 한 대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누르시고 메뉴 고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북한에서는 이런 친절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11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280만 원이었어요. 이게 다 제 돈입니까? 예. 세금 떼고 280만 원이에요. 북한에서 제 월급은 북한 돈으로 10,000원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땐 특별 배급이 있었지만 현금 자체는 거의 없었어요. 은행 앱으로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800만 원. 정착금과 월급이 합쳐진 금액이었어요. 이 돈으로 뭘 해야 하나? 저는 그날 송금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북한에 돈 보내는 방법.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브로커를 통하면 가능하다는 말이 있었지만 위험했어요. 윤서를 어떻게 구하지? 12월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퇴근길에 눈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했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쇼핑하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샀어요. 집에 돌아와 혼자 마셨습니다. TV에서는 연말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올해의 뉴스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나왔어요. 북한 보위부 부부장 탈북. 저는 TV를 껐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양에도 눈이 내리고 있겠지. 아들과 윤서는 수용소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거예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료들이 떡국을 끓여왔어요. 같이 드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떡국을 먹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설날에 떡국을 먹었어요. 하지만 맛은 달랐습니다. 여기 떡국이 훨씬 풍성했죠. 올해 계획이 뭐예요? 가족을 구하는 겁니다. 북한에 계신가요? 예, 수용소에 있습니다. 나올 수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1월 말 탈북자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 선생님, 북한 인권 관련 증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어디서요? 유엔입니다. 북한 인권 청문회가 열려요. 제가 갈 수 있습니까? 예, 고위급 탈북자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2월, 저는 제네바로 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였어요. 전 세계 외교관들과 언론이 모여 있었습니다. 증인, 증언해 주십시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28년간 북한 보위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목격하고 저지른 인권 유린에 대해 증언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이야기했어요.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고문, 강제 실종,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증언이 끝나고 한 외교관이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증언하십니까? 이제야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도 가해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가해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체제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죄를 평생 짊어지고 살 것입니다. 증언 후 많은 언론이 저를 인터뷰했어요. 북한은 변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변해야 합니다. 그곳엔 제 가족이 있고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3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내렸을 때 낯설지 않았어요.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로웠어요. 4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팀장으로 승진하실래요? 제가요? 예.
일도 잘하시고 경력도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탈북자인데 그게 뭐 어때서요? 능력이 있으면 되죠. 승진했습니다. 월급도 올랐어요. 350만 원이 됐습니다. 저는 그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가족을 구출하는 데 쓸 돈이었습니다. 5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도와줬던 목사님이 생각났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편해질까요? 한국의 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편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짐을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제 죄는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수백 명을 죽인 사람도요? 예, 그래도요. 저는 울었어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날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았어요. 바울.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당신도 새 사람이 되십시오. 6월, 현재입니다. 저는 여전히 보안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평범한 한국 직장인처럼 출퇴근하고 세금 내고 연금 들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교회에 가고 가끔 탈북자 모임에 나갑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삶이에요. 하지만 매일 밤 저는 북쪽을 생각합니다. 수용소에 있을 아들과 윤서를, 죽은 아내를, 제가 처형한 수백 명의 사람들을. 할아버지, 언제 와요? 윤서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곧 갈게. 거짓말이었죠. 저는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윤서를 구할 겁니다. 어떻게든.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북한 보위부 부부장에서 한국 보안요원으로, 가해자에서 증언자로, 충성파에서 탈북자로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는 너무나 컸어요. 매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대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해요. 윤서를 구하기 전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윤서가 이 영상을 볼 수 있기를. 윤서야, 할아버지는 너를 잊지 않았어. 꼭 다시 만나자.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